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상승한 24,386.0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2% 높은 2,659.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1% 오른 6,875.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전달 대비 악화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채용 공고는 599만 6천 명으로 전월 대비 18만 1,000명 줄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10월 고용은 전월 23만 2천 명 늘어난 555만 2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고용 추세지수가 135.88로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지수가 애초 135.57에서 136.23으로 상향 수정돼 11월 지수는 전달 대비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 오른 57달러 9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회에서 스코틀랜드로 수송되는 포티스 원유 공급이 유출에 따른 송유관 폐쇄에 앞서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맨하튼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부분 폭발로 그치면서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순환매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3% 상승한 2,471로 거래를 마쳤고 기관 순매수가 유입이 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어제 간만에 큰 폭으로 올랐죠. 6거래일 만에 강세 2.6%나 급등을 보였는데요. 유통과 오락 문화, 여기에 음식료업까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돕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틀간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마지막 회의고 기준금리는 인상이 될 것이다.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통화 정책에도 기대감을 좀 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회의를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 시각 기본적으로 월가를 비롯해서 정말 전 세계 그 전략을 보시는 분들이 예. 이번 주 FOMC 회의 때 과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관심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가운데서도 애플도 상승의 모습을 끝났고요. 뉴욕의 맨하탄에 앞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예. 폭탄 테러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중동발 리스크가 커져 있고요. 그리고 조세제도 개편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2월 달 FOMC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FOMC의 기준치는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그 어저께 한국 시장에서도 증시가 상승했는데 어쩌면 오늘과 내일 한국과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12월 달 기준금리 관련돼서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은 준비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끼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네. 다음 보신 것처럼 결국 이제는 12월 달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과연 올해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6월 이렇게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니 앨런 의장의 이후에 내년 6월부터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과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속도감 있게 시장을 그리고 금리를 이어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초미의 관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앨런 의장이 1년에 4번을 일단 기자회견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3월 달, 6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든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직접 기자들한테 나와서 굿 애프터눈이라는 코멘트 속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레스할 예정인데요. 예. 이번 앨런 의장이 이제 올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이기 때문에 앨런 의장이 이제 어떤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고요. 지난 시기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내년 2월이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을 이제는 퇴임하게 되는데 중국 인민은행장이 요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앨런 의장이 내년 2월 앞두고 어떻게든 증시와 관련돼서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여부와 떠나서 앨런 의장의 입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뭐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데 그 인물 관련돼서 평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지난 11월 2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닛 앨런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이제 신임 의장을 이제는 내정자를 했는데 11월 말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올 11월 말에 어떻게 보면 청문회 때 이 제롬 파월 이제 내정자가 코멘트했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면서 좀 키워드를 좀 잡은 거 좋겠습니다. 네. 통상 이렇게 내정자가 이렇게 청문회 때 이런 코멘트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FOMC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롬 파월 전 신임 내정자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죠. I would not부터 보면은 이렇게 아내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나의 아내 엘리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우리 아내가 날 끊임없이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어떤 청문회 때 코멘트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약간 생뚱맞다 이런 좀 표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가 있는 이런 부분들 가장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 하단에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관련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과연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내정자 코멘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FRB 관련돼서 독립성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내정자죠. 아직은 내정자이기 때문에 내정자가 그동안 기준금리 동결하던 인상하던 찬성 반대표보다도 중간표를 가장 냈던 인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 앨런 의장과 손을 안 잡고 또 다른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을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제니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서로 정책적으로는 좀 갈등이 있어서 예상보다 내년 실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제니 앨런 의장이 연임하는 것이 맞는데 연임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코드가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이제 내년 2월부터 신임 연준 의장이 된다면 이 의장은 기본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색깔이 틀리면 내가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 그런 코멘트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제롬 파월 어떻게 보면 내정자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국내 정치로 넘어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벌써 기준금리 3번 인상했고 이번 12월 달에 인상한 다음에 4번 인상하게 되는데 한국은 과연 인상을 과연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에 의해서 좀 이렇게 차별적인 수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뻘쭘하지만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는데 인상하게 되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상하는 즉 얼떨결에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정리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국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 마지막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그 이후로 또 옐런 의장의 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강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주요국들은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좀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도 있고 투자했다가 손실봤다는 투자자들도 그렇죠. 들리죠. 네. 예, 어떻게 관점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실은 어저께 경제 TV를 보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다만 이제 몇몇 그 댓글 좀 보다 보면 나도 비트코인을 살 걸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서 이제 비트코인에 좀 올인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란 기본 코멘트가 비트 그리고 코인이죠. 컴퓨터 기본 단위가 비트란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코인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덧 비트코인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뉴욕타임즈도 아무래도 이게 한국 특파원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트코인에 상당히 올인돼 있다. 뭐 광풍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뭐 댓글 좀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좀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들어서도 뭐 연초에는 뭐 100만 원대 앞서 제가 잠깐 그 한국 그 사설거래소 보니까 약 1,900만 원대까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1월 달에 100만 원, 지금은 1,9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억일 때 단순한 위험한 표현이지만 1억일 때는 결국 19억이 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좀 함몰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비트코인의 광풍에 올인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이게 선물 거래소 비롯해 이런 부분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정부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의 몇몇 코멘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폴트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보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색깔을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경제 주체는 나는 모른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또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참 해프닝이라고 표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비트코인 한 코인당 약 그 2,400만 원대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1,400만 원대까지 봤기 때문에 단기간에 40% 즉 단기간에 1,000만 원 이상의 급등 급락하는 걸 보면 그만큼 비트코인이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지금 7시경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주가가 1,94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팔자가 바뀐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더 뒤져보면은 저 위험해도 나도 처음 올 초에 샀을 거 그런 아쉬움도 같이 이 시각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저께 그 CBO이죠. 시카고 보드 오브 그 익스체인지 즉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어제 오전 한국 시간 오전 8시부터 거래되는데 어제 8시부터 9시까지 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폭주가 됐고요. 두 번 정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어저께 상당히 뜨거웠는데 그 내용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시카고 보드 오브 익스체인지의 그 실시간 데이터인데요. 다만 이것은 그냥 유료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10분 딜레이 데이터를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F8, G8, H8 이것을 1월물, 2월물, 3월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월물에는 17,800달러 선이고요. 3월물은 18,150달러인데 중요한 것은 1월달, 2월달, 3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주가,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을 기초로 봤을 때는 결국 국내 증시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일단 그 시카고 보드 오브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에서는 주고 있다고 보겠고요. 여기서 XBT에 대한 단어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크게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좋겠는데요. 일단 시카고 보드 오브 익스체인지에서는 코드를 XBT라고 좀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거래가 되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현금 결제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달러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좀 코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비트코인의 가격의 기초 가격이 기초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초 자산은 여기서 보면은 제미니 옥션 거래소의 어떤 비트코인의 주가를 기초 자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몇몇 코드를 보면 결국 XBT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옵션 코드를 치실 때는 XBT를 치시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2018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선물 옵션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제미니 옥션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걸어놨는데요. 이것이 제미니 미국 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현재 그 비트코인의 주가가 17,144달러 되고 있고요. 따라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미니의 어떤 그 기초 자산을 17,144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몇몇 거래소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제미니의 어떤 사설 그 가상화폐 그 거래소를 보면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주가가 얼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보여줬겠습니다. 여기서 제미니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저 기사를 보니까는 비트코인의 억만장자 가운데서 우리가 통상 그 윙클 보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어제 어떤 얘기냐면 비트코인의 주가가 지금보다 20배 이상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얘기했던 이 인물이 이런 제미니 그 옵션 거래소의 창립자이기 때문에 제미니 창립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옵션 거래소에서 그만큼 주가가 20% 비트코인의 주가가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일단 어제부터 XBT 1월물, 2월물, 3월물이 이제 어제부터 팔게 되는데, 몇몇 페이퍼를 보니까 결국 미국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그만큼 적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개인의 좀 판단은 좀 틀립니다. 통상 플레임이 CFTC라고 그러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부분들, 유동성 부분, 그리고 트러스트 이런 부분만 적정하게 되면 일단 수수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리스팅 업을 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음 주 18일이죠. 다음 주 18일 날에는 시카고 머천탈 익스체인지에서도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돼서 선물 거래 시작하는데,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결국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기업들이 종목들이 상장하고 있지만 상장이 부도나 그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재무적이나 유동성이나 그런 어떤 안정성만 보장하는 것이지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디폴트는 보장하지 않는 그런 한국의 시스템을 봤을 때 이번에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그 비트코인의 주가가 선물 거래된다 하더라도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남이 일단 한국으로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는데요.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제미니의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 놨지만 한국은 일단 비트코인 관련돼서 즉 현재 기초자산을 놓을 수 없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마인을 뒤져보면요. 지금 원코인당 일단 1,900만 원대까지 가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1,9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기본 코멘트 가운데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앞으로 더 조사하겠다는 걸 보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금융위원장 그리고 법무부에서 판단은 아무래도 그 이번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즉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이것은 적정한 상품이 아니라 유사수신이다 이런 색깔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유사수신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주식은 기본 유사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은 공정가를 통해서 일단 매수 매도를 통해서 정해졌지만 비트코인은 그 지금 몇몇 거래소 빗썸을 비롯해서 몇몇 거래소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맨 아래 하단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통신 판매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이 디폴트 났을 때 통신판매업 주체가 보증이나 보장이나 이렇게 인슈어런스를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어쩌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상통화 관련돼서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거 보면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유사수준을 보고 있다고 정리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6월 달에 한국이 일단 어떻게 보면 내년 6월에 그 지방선거가 있고요. 예. 따라서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돼서 거래를 중지한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 6월에 우리가 각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든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다. 그것은 결국 현 여권의 뭐 정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현 정부에 상당히 표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계력이라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손대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져서 이와 관련돼서는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 말고는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할지라도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어제 관련주가 좀 급락을 했었고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코멘트를 하신다면 조언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조건문이죠. 통상 우리가 조건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살 걸 그런 어떤 후회가 일단 앞서고 있고요. 네. 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소위 대선 관련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날도 많지만 하락하면 예상보다 급락했다는 그런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다만 정부 당국 입장처럼 현재 비트코인의 주가가 1940만 원대, 1960만 원대 가고 있지만 정부가 저게 정말 적정한 가격일까 그런 퀘션마가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가 사유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거래를 어떻게 중지하겠다 이런 어떤 무서운 소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요일 날 1,400만 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1,9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한번 질러보겠다 그런 예상보다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멈추기에는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급락하고 그런 부분들을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너무 리스크가 커져 있나 그런 어떤 우려감이 커지기 전까지는 예상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험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이중적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FMC 회의 관련돼서 상당히 긴장감이 커지는 것 같고요. 예. 또한 우리가 지난 시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신라제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3위, 2위까지 갔기 때문에 예. 그런 갔던 이유가 실은 그동안 정부의 어떤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앞으로는 연기금이 어떻게 코스닥 시장에 2%가 아니라 10% 이상 그만큼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국민연금이 정해야 되는 것이 금융위원장이 정할 부분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로 좀 연기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는 걸 보면 코스닥 시장의 지난 시기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승하다 하락하고 있고 결국 그 책임은 제가 볼 때 정부 책임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이제는 그런 종목을 비롯해서 줄기세포 이런 쪽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우리가 산타 랠리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계속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11월 달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얼떨게 상승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1월 달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어떤 정책을 좀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기대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셀트리온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정부 정책의 입김이 지금보다 좀 그렇게 크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코스닥 시장이 예상보다 상승하는 기대감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씀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시장이 2.6%나 급등을 했지만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분석 좀 하겠습니다. 오는 14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해빙 무드를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적인 득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사님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자, 이제 2017년도도 벌써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달. 그것도 12월에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과연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산타 랠리,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올 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이번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드리자면 이번 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연말까지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심에 오늘 이슈로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린 이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사드 문제로 인해했던 한중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해빙 무드로 접어드느냐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정식 방문, 초청 국빈 방문을 합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 그리고 최대 규모의 방북단, 경제사절단이죠. 무려 26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경제사절단의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23년 만에 공동성명이 없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이 여전히 산불, 사드 추가 배치 문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의 문제,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산불 정책을 중국이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난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그래서 한중 해빙 무드가 완전하게 그 해빙 무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외에도 사드 문제 이외에도 북핵해법,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죠.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사업 등 이런 포괄적인 난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지난 7월, 11월, 그리고 이번에 13일부터 12월 달에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 후속 조치로 말씀드렸다시피 26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이번에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을 합니다. 대기업 39군데, 그렇죠? SK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화 김승현, 두산의 박정원, LS의 구자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총수 유고라든지, 그리고 건강 문제를 인해 참석 못하는 삼성이나 LG, 현대차, CJ, GS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부회장과 회장, 그리고 사장이 동행하는. 그래서 대기업 35군데, 중소기업 29, 그리고 중견기업이 29, 그리고 중소기업이 160여 개의 회사, 그래서 토탈 26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이번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인 난제, 공동성명이 없는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으로 인해서, 그렇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역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지, 기업인들의 어떤 효과적인 협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빙 무드로 돌아선다면 국내 시장에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부터 펼쳐지는 한중 정상회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서 인해서 기업인들이 얻는 실질적인 베니핏,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함으로써 과연 그에 걸맞는 수익과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그에 따른 차기 주도주의 변화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또 핵심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혁신,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입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죠. 기획부 장관, 기획경제부 장관 포함해서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번에 판교에
제2테크노밸리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이루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고요. 여기에 화답하듯이 국내 그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총수께서 1조 8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 혁신타운이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혁신성장 지원단 TF팀을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업,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후속 지원책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으로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정부는 후속 조치, 지원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완성하겠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보니까 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외에 연관된 일부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 중견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따라서 이와 연관된 산업 구조에도 개편이 불가피한. 그렇다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이런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도 오히려 부각될 투자자로부터 각광을 받을 선호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2.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대형 제약 바이오주,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은 최근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면 지난 11월 초에 상중 고점이죠. 2,561포인트를 찍은 이후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반등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반등 시점에서 반등을 어떻게 주느냐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핵심에 이렇게 조정받았던 그 핵심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축이 됐었는데요. 12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정확하게 9조 6,062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837억 원의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이제 코스피 시장의 매도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희망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떠났던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이코리아로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보는 그런 시점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천억 이상의 순매도율이 12월 달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우량주들, IT주를 중심으로 집중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만 매도한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 1조 3,986억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순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를 2,156억 원어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도한 이유를 보면은요 몇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년도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이제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이 FOMC에서 미국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으로 자금들이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핵심 우량주를 매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다소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아직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인 셀코리아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빠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 인상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번 세제 개혁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IT 업종이 오히려 소외될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매도 물량을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에도 반도체 경기로 호황을 보일까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FOMC가 끝난 이후에 워낙 강세 형상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런 하락하면서 1092원대로, 그래도 1095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급속한 워낙 강세 현상, 일부 의견은 1,000원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죠, 너무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미국 IT주의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그 IT 기업들의 퍼는 19배입니다. 우리나라는 7.8배예요. 상대 퍼를 미국과 비교해본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0.4% 수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내 IT들이 저평가 현상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와 IT주를 제외하고서 국내 코스피장의 상승을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급등했었던 원동력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이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약과 바이오를 제외해놓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또한 그렇죠, IT주의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를 들으면서 삼성전자 250만 원대는 주가가 반등권입니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삼성전자 조정이 정확하게 250만 1,000원까지 밀렸다가 어제 종가가 258만 9천 원입니다. 8만 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본격적인 반등 시점인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반등 탄력도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등 탄력도를 체크해본 연후에 매도 전략을 취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기조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다음 주 초가 되면은 차기 주도주가 향방이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IT, 그렇죠?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과 보험, 그리고 역시 지금 여전히 중국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의 수혜진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번 주 매수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시간이죠.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제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쪽부터 살펴볼게요.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우선은 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삼성전자는 이 구간들 지지역부터 약간의 초기 물량들 진입 들어가도 좋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얘네들은 우선 작은 추세 채널들은 안착을 한 상태고요. 263만 원대, 그다음에 지금 지지력들 구간 257만 원대 후반들 지지력을 갖고 싸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여력은 270만 원대까지 이을 수 있으나 263만 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얘네들 돌파 지지력에 324지수 저항들 확인하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보합장 차분히 매매는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구간 매수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30까지, 그다음에 여력은 327지수까지를 칠 수 있는지를 보자고 했으나 어제 전반적으로 2차 자리까지 목표가 달성돼서 어제 매수 2번의 매수로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예상 지지력대 324 중반 지수, 그 다음에 예상 저항들 325.60까지 약간 윗구간들 열어놓고요. 보합장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마디로 어제 종가 부근의 보합 구간들 위아래를 조금씩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항들 예상하시고 지지력들 확보된 다음에 추가적인 배팅 구간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마디로 반대로 보자면 이 구간들 박스권들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 구간이 벗어난 이후에 움직임이 있겠죠. 하지만 이번 주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장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쪽도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움직임 어땠는지 투자 전략까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4.20대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오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무너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봉이 발생되더라도 양봉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얘네들 되돌림 보드에도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매수 쪽 달러 강세 여파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매수로 올라오더라도 다시 미장 이후에는 매도 쪽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전략을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구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도 지금도 또 저가를 낮추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아시아 유럽장, 미국장 섹션들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가 저녁에 리딩을 하면서 이 구간들 매도 사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입절이 된 이후에 다시 고가를 높이고 있어서 얘네들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도를 다시 진입 들어간다 해서 매도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 자리가 있을지언정 아직은 지지력들 확보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여력들 여전히 보시는 게 좋다. 한마디로 예상 저항과 지지력들 1.17, 530, 1.17, 900까지의 박스권 전반적인 큰 바운더리에서는 박스권이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큰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여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임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추세로 보일지언정 여전히 큰 그림들은 달러 인덱스 눈치를 보면서 횡보 구간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돌파 이후에 지지력들 확보하면서 싸우는 구간들 속해져 있기 때문에 530까지 추가적으로 유럽 미국장을 여분을 두고 대응을 하시되 여전히 얘네들은 박스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격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우선은 오전장은 이 구간들 보합을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이 구간들 저항들 아시아 시장에서는 당연히 눌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57불대를 어제 깨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만 40핍 정도, 그러니까 4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주고 나서 오후장부터는 다시 안착을 했고요. 우리가 리딩하는 시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가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 한 300~400달러를 취한 상태로 마무리 지었고요. 예상은 이 구간들 깨지 못하면 여전히 58.20까지 추세가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자면 지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이지리아 파업 이슈와 그 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힘보다는 매수 힘이 여전히 센 구간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를 지지하고 싸우기 때문에 신고가에서만 눌림을 봐서 하나 돈으로 30~40만 원 돈에 한 계약 기준으로 빼먹는 게 유효하게 보이고요. 여전히 작은 흐름들, 작은 파동들이 있지만 이 작은 파동들이 우리 하나로 30만에서 50만 원 돈의 수익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 매매는 고가에서 눌림, 차익 매물만 실현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된다면 지표 때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원유 재고량 자체는 줄었으나 휘발유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강한 상태에서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고점을 향해서 다시 58, 59불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안착 시도보다는 여전히 신고가, 최근 2, 3일 안에서의 신고가에서 눌림을 주면 여전히 얘네들은 우리 데일리 관점에서는 유효한 그림으로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파동 자체가 여전히 지지력을 확보하고 올라간 모습보다는 고점에서의 눌림, 신고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 고가를 깨는 눌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 경직에 대한 매매들 유효하겠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부터는 60불대 안착보다는 오히려 고가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으로 다시 57불대 가정을 두고 상방 경직의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어제 유로는 큰 그림들 고점에서의 매도 전략을 드렸고요. 어제 리딩 마이크를 잡으면서 바로 매수 그림이 보여서 매수 사인을 드린 상태에서 두 번째부터는 익절이 된 이후에는 이제 매도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잡지 말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추세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새벽녘에는 이 구간들 오늘 아시아 시장까지 반등 여력들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지지력은 1240, 그 다음에 예상장은 12416.0까지를 두시고 큰 그림들의 예상 지지력들과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의 출렁거릴 수 있는 매수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아시아 시장은 이 구간에서의 지속적으로 1243.0 배수진 치고 매수 쪽으로 지금 4.5, 그 다음에 6.5까지 매수 작은 그림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장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하방 여력을 두시고 최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반등 여력만 보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으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이 강한 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낮은데요. 외출 시 핫팩 등 방한용품을 꼭 챙기시고 동파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간으로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지역으로는 또 많은 눈이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영하 1도, 대구 0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은 4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지만 주말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